지금까지 13명의 희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진흙이 잔뜩 쌓여있고 다 못 뺀 물이 가득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 112와 119에 4건 이상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숨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마로 낙석 피해를 본 천연기념물 충북 단양의 칡백나무 숲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국가유산도 망가졌습니다. 장마가 핥히고 간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뉴스룸 진행을 맡은 한민용 기자입니다. 힘 있는 곳은 감시하고 소외된 곳은 조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40명이고 실종자도 9명이나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기록적으로 퍼부은 건 맞습니다만 예고된 비에 많은 희생이 잇따른 건 사람 탓입니다. 특히 13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엔 4시간 전부터 경고와 신고가 이어졌지만 물이 차오르는 지하로 차들이 들어가던 그 순간에도 정부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둥대고만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전국 곳곳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폭우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으로 가봅니다. 처음으로 지하차도 안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에서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0시 1분 입구 안쪽 10m 지점까지만 공개한 지하차도 모습입니다. 조명 꺼진 지하차도 앞은 사이렌 불빛이 요란합니다. 하루 넘게 물을 뺐지만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업을 이어가는 소방관은 가슴까지 진흙 투성입니다. 집에 못 간 지 이틀째 잠깐 쉴 곳을 찾습니다. 발 디딜 곳은 모두 진흙밭이고 지하차도 안쪽은 시커먼 물이 넘칠댑니다. 아직 실종자가 남아있을 저 물속으로 수색대는 들어가야 합니다. 대원들은 걸어서 수색을 시작하고 뒤에 남을 동료들은 걱정합니다. 오전 1시 25분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버스기사 이모 씨입니다. 그 뒤 1시간 간격으로 남성 2명과 20대 여성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유족이 된 실종자 가족은 울었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 앞에는 이렇게 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틀째 이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 잠시 날이 개면서 구조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하루빨리 작업을 서둘러야 했는데요. 현재까지 배수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박현주 기자, 그럼 물이 거의 빠졌으면 구조 작업에도 좀 속도가 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차도 안에 있던 차량 17대가 모두 인양됐습니다. 그래도 섣불리 구조대가 진입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이 바닥에 뻘과 진흙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면서도 한 발 한 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방 당국은 이 지하차도 안에 최소 1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CCTV에 운전석을 열고 탈출한 사람 1명이 있었는데요. 이 성별을 알 수 없을 만큼 화면이 매우 흐릿해서 신원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접수한 실종 신고는 총 12건인데 이 가운데 1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은 1명이 CCTV에 잡힌 사람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수색 작업이 언제쯤 완전히 끝낼 수 있을지 좀 추측이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지하 차도를 중심으로 소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유물을 제거하고 진흙을 다 제거한다고 한 다음에도 이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색 범위를 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애초 실종 신고 명단에 없는 사망자도 2명이 더 나온 상태입니다. 파악이 안 되는 사망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시신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방은 오늘 밤 비가 오더라도 이 빗물을 막은 상태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대원분들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또 실종자분들 부디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장례식장 연결해 유족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여러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지금 어떤 분의 빈소입니까? 네, 22살 고 안모 씨 빈소입니다. 안 씨는 어제 오전 747번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구들과 전남 여수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서서 이 버스에 탔습니다. 지난해 국가고시에 합격해 작업 치료사가 되고 첫 여름 휴가를 맞았습니다. 들떴던 휴가는 마지막 여행이 돼버렸습니다.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 씨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가족들 표정은 허망함 그 자체였습니다. 종일 빈소를 지킨 친구들은 감정을 누르다가 말을 건네자 대답을 못하고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안 씨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족분들의 심정에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다고요? 네, 안 씨 같은 20대부터 80살 노인까지 희생자들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사연도 각기 달랐습니다. 2달 전 결혼한 새 신랑,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청소 노동자 등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남은 이들에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인아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지하차도에 갇힌 버스 안입니다. 이미 물이 들어찼습니다. 왼쪽 앞에 여성이 보입니다. 경찰은 이 사진을 유족에게 보여줬습니다. 단번에 어머니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청소 일을 하는 70대 어머니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버스하고 그 안에 가들이 그쪽 사이에서 발견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낭만이나 뭐 이런 거 잡혀도 애쓰셨던 건 아닌가 그런 것도 듣고. 사고 전날 밤 주고받은 연락이 끝이었습니다. 버스엔 어머니 동료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청주에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세 분이 같이 그 버스를 타셨고 그리고 세 분이 다 그 버스 타셨다가 휴일에 출근하던 30대 청년은 이틀 전이 생일이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밥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얼굴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 심성이 착하고 밝으네요. 30대 초등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를 보러 가는 처남을 시험장에 데려다주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어찬 물에 잠겼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좀 의지를 좀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라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라고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어떻게 좀 표현을 말로 못할 것 같아요. 일부 유족들은 지자체의 늦은 대응에 항의하면서 조문을 거부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아예 그냥 화가 그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아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누군가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어젯밤엔 유족과 충북도와 처음으로 면담도 가졌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까? 네, 유가족들은 모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대응이 적절했는지, 버스가 갑자기 경로를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가 이곳의 유족들을 처음 찾아온 건 어젯밤입니다. 사고가 난 뒤 36시간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면담에서 유족들은 매뉴얼만 언급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 찾아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못 막아도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저희가 취재한 내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고가 난 현장부터 보여드립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고 지점을 돌아보니 이 제방이 터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미호강 사고 지점 근처를 지나는 자동차용 다리는 3개입니다. 가운데 가장 큰 이 다리, 지난해 완공해야 했지만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양편으로 임시 다리를 2개를 놓았습니다. 이 다리들은 강물 흐름이 순간적으로 막히는 벽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위편으로 기차가 지나는 철교와 공사용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자동차 다리와 기차 철교 사이에서 물은 갇혔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진 않았어. 바닥이 이런 식으로 좀 고바위가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오다 말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갇히면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졌고 물살은 제방 쪽을 향했습니다. 하필 다리 공사 때문에 제방을 없애고 임시로 대충 막아뒀습니다. 공사 작업 차량이 용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 뚝을 갖다 끊어버린 거예요. 큰 비로 상류에서 각종 부유물이 떠내려왔고 다리 사이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자연댐 역할을 하면서 물길은 더 막혔습니다. 미호강 철교 기둥 사이사이마다 부유물이 가득합니다. 물길을 이렇게 막은 데다 갑자기 강폭이 넓어지면서 제방이 약한 마을로 강물이 굽이친 겁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공사 차량이 사용하던 임시 다리는 떠내려갔고 제방은 위험했습니다. 5번을 메꿨으니까 얼마나 여기 흙이 내려가고 돌멩이가 쌓였겠어요, 밑에. 그러니까 물길이 좁아졌죠? 역대급 폭우가 내린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별 문제 없겠지란 안일함이 사고를 키웠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제방이 터진 곳은 10년째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즉 끝났어야 할 공사가 계속 늘어지면서 임시 제방을 쌓았다 부수기를 반복했습니다. 물을 막기엔 제방이 너무 약해진 겁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터져나간 제방은 흙무더기가 됐고 그 사이로 경찰관들이 단서를 찾아 오갑니다. 사고가 난 미호천교 주변. 지난 2014년부터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 주변 교통망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전 1차 공사가 끝났고 2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착수는 18년도 초에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대 공사는 4년 정도 주어지는데 계획대로면 지난해 공사가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2등급이라고 해서 2등급은 통행이 어려운 교량이라 예산력이라든지 설계를 다시 해서 철저한 계획 없이 시작했던 공사는 기약 없이 지연됐고 임시 제방은 쌓고 허물고 다시 쌓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고요. 지역 사람들끼리는 그냥 농담 삼아 숟가락 공사라고 하거든요. 숟가락 한 푼 하면은 그냥 쉬고. 2016년부터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몇 해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제방은 위험했습니다. 공사하는데 너무 부실하게 한 거예요. 너무 피해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사고 하루 전에도 물이 넘쳐서 차가 빠질까 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했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행복청은 공사 지연과 이번 사고를 연관짓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제방도 제방이지만 이미 사고 4시간 전부터 경고와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날 때까지 도대체 뭘 한 건지 저희가 당시 관계기관들이 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말과 경고는 오갔지만 직접 움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진 기자입니다. 미호천에 홍수 경보를 발령한다는 문서입니다. 주민들은 유의하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금강 홍수 통제소는 이 문서를 충청북도와 청주시 흥덕구에 보냅니다. 2시간 20분 뒤엔 흥덕구청에 직접 전화합니다. 수위가 심각 수준으로 물이 넘칠 수 있으니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말합니다. 흥덕구청은 8분 뒤 이 내용을 청주시청에 알렸습니다. 이게 조치였습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에요. 국가하천이라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끔만 돼 있어요. 구청에 전화를 받은 청주시청도 관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정책과로 하라고 전달을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라. 안전정책과로 우리 아니니까. 저희가 그거 연락 받은 것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사이 둑이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선 CC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로로 물이 넘쳐들어와 일정 높이로 차오르기 전에는 관할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받는 그 문자 저희도 그냥 똑같이 받은 건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뭐 교통 통제를 하거나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진 않는 거죠. 사업소 관계자가 지하차도 현장에 나간 건 사고 직전인 오전 8시 40분입니다. 이미 손쓸 틈 없는 시각이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당시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부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그러니까 지하도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4시간 전에 통보가 됐는데 지자체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겁니까? 네, 금강홍수 통제소는 4시간 전부터 각 기관에 알렸다고 하니까 이 통보는 제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통제는 제때 안 됐는데 충북도가 물이 50cm 이상 차오르면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을 들어서 바로 조치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물이 차오르면 한 번에 차오르는 건데 그 50cm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게다가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른 곳이 나설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 통제 권한은 경찰한테도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를 통제해달라는 시민들의 112 신고도 있었던 걸로 확인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은 통제도 1차적으로 충북도가 해야 했다면서 이렇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하천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가하천 관리는 환경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자신들은 5대강 본류와 일부 하천만 한다면서 이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주시도 자신들이 미호천 관리 주체는 맞지만 이번에 무너진 미호천의 임시 제방, 이건 또 행복청 소관이란 입장입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금강홍수 통제소는 이 환경부와 행안부 또 대통령실 등에도 홍수 경보 공문을 보내 이 사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그리고 지자체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동안 결단을 내려줄 컨트롤 타워는 없었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정부도 119와 112에 위험을 알린 주민 신고가 최소 4건 이상 있던 걸로 파악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부는 많게는 2자릿수의 신고가 있던 걸로 보고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112에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2차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119에 오전 7시 40분 한 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조실은 알려진 3건보다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4건, 많게는 2자릿수의 신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란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제방 붕괴 위험이 있다, 대피가 필요하다,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고 지역과 다른 장소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신고 내역을 늦게 공개해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경찰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새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가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지역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친 예천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도열 기자,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8명인데 오늘 추가 발견 소식 없습니까?
네, 오늘 비가 좀 잠잠해져서 종일 수색을 했고 기대를 했지만 오늘 발견된 실종자는 없습니다. 어제 예천 백성리 마을에서 숨진 채 실종자가 발견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천 진평리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도 실종자가 한 명 있습니다. 산사태 남편이 다쳐 치료를 받다가 어제 숨졌고 그 아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경북 실종자 8명 가운데 4명이 산사태에 유출된 토사에 휩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뒤를 보시면 토사와 나무, 부서진 창고와 집, 그리고 자동차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제 키보다 높습니다. 이런 곳들이 1km 위까지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파보고 조심스레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을 찾는 것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진 은산리에서는 갑자기 도로가 꺼지면서 차량 2대가 하천에 빠져 3명이 실종됐습니다. 드론을 띄워 강 전체를 넓게 보고 구조대원들이 강 바닥을 샅샅이 훑으며 실종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복구 작업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 피해가 커서 복구 역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낮 동안 군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특히 경북 봉화는 산 깊숙한 곳에 피해가 많아서 전기와 물이 끊긴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최지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흙더미 위로 집 지붕만 보입니다. 바로 옆 비닐하우스는 밀려온 흙더미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틀 전 산사태로 이 집에 살던 부부가 숨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다리는 아직도 끊겨 있습니다. 윗마을에서 뽑힌 채 떠내려온 기둥은 하천에 꽂혀 있습니다. 도로가 통째로 다 깎여가지고 강으로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마저도 흙더미에 막혔었습니다. 어젯밤 겨우 복구됐지만 흙탕물은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이 열리기 전까진 음식과 물을 걸어서 날랐습니다.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업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이제 도보로 걸어서 또 그 밑에서 이제 차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모시고. 나흘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쓰는 곳이라 마실 물도 마땅치 않습니다. 농사용 물도 못 쓰고 뭐 집에 물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전신주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은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뭐 도시락이죠. 글자 그대로요, 도시락. 여기서 이제 반찬 나고 밥하고. 그래 이제 옛날로 말하자면 우리 군대 생활을 좀 추라이지. 추라이 판 거지. 그래 내가 왜 뚜껑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웃과 집을 잃은 봉화군 이재민 800여 명은 지금도 임시대피소에서 복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네, 지금도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제게도 주의하고 빨리 대피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은 지금까지 내린 비만으로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양인데 앞으로 비가 더 쏟아진다고 합니다. 3년 전 큰 수해를 입었던 전남 곡성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재명 기자, 지금 보이는 섬진강 일대에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죠? 네, 오후 들어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약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섬진강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요. 물살도 거셉니다. 여기 금곡교 근처는 3년 전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 공사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침까지 강한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 피해가 많았습니까? 전라도 남쪽에 특히 비가 집중됐습니다. 광양에는 한때 시간당 73.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담양에도 많이 와서 새벽 4시쯤 주민 6명이 집으로 토사가 흘러들어 대피했습니다. 여수에선 유실된 토사에 미끄러져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요양원 주변 산기슭이 무너져 66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산사태인데 이 산사태 위험 때문에 통제된 터널도 있죠?
전남 화순 동복 터널입니다. 산사태나 낙석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비가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상하행선 통행이 모두 제한됐는데요.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곳곳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여기 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5시 51분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얼마나 온다고 합니까? 올 장마 기간 광주 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527mm입니다. 광주에는 800mm 넘게 쏟아졌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 평균 강수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많은 곳은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곡선 금곡교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유독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비 얼마나 왔나? 붉을수록 비가 많이 온 건데 이 충청이 가장 빨갛습니다. 느림보 장마 전선 때문입니다. 장마 전선이 위아래는 좁고 옆으로는 긴 띠 모양인데 이게 충청 지역에 딱 걸친 겁니다. 원래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엔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정반대인 덥고 습한 공기가 부딪혀서 장마 전선이 생기는데 이 아래쪽 습한 공기가 힘이 약해서 이 위쪽의 건조한 공기를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 씨름으로 치면은 제자리에서 삿바 싸움만 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여기에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 구름대가 길게 지나가는데 이 남쪽에서 수증기가 대거 들어오면서 이 하늘 위에 마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대계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수증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이 비의 양 자체가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비 얼마나 더 오는 건지, 장마는 언제 끝나는 건지 기상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내일은 비가 어디에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인천, 경기 북부를 뺀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차량의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그리고 비 피해가 컸던 충청과 전북, 경북권은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모레 오전 전까진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에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모레 오전까지면 수요일까지도 비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군요. 네,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쪽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넘게 오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상황에 따라 10에서 60mm 정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까지 비가 온 뒤에는 비 소식이 또 없습니까? 일단 20일, 21일 이틀 동안 제주도를 뺀 전국엔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비 소식이 없는 20일과 21일 이틀이 피해를 다시 복구하고 앞으로의 폭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일반 열차는 중단이 됐죠? 네, 일부 재개됐던 일반 열차의 운행이 오후 4시부터 다시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이 전반적인 선로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긴급 조치를 내린 건데요. 중지된 노선은 서울에서 대전 등 경부선 7편입니다.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KTX 이음 등 일부 KTX 통제도 이어갔습니다.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출발 전 운행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뒤 산사태가 난 경북 예천부터 찾았습니다. 이재민들에게 마을을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홍수 피해 상황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와 지원 등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며 이번 사태를 사실상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직후엔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민가와 시설 대부분이 토사에 휩쓸려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엄청난 바위들이 굴러왔다는데 마을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임시 거주시설에 있는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 사고가 난 오송 지역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이후에도 수해 현장 방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내 홍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 없다는 말까지 뒤집으면서 예고 없는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없는 재난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합니까?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로 출발할 당시엔 대규모 홍수 피해가 없었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참사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견인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도 기자회견을 이어간 거 아니냐 논란에 휩싸였고 참사 현장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말에 골프 친 걸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 소식은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견인 차량이 진입해야 하니 피해달라는 말에도 기자회견을 이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이쪽으로. 예, 아니 짧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해줘봐요. 어떤 이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만 피해달라고. 예. 우선 좀. 원 장관은 당시 견인차가 오는지 알 수 없었고 현장에 방해되니 짧게 인터뷰하자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장관 옆에 있던 충북도청 공무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 장관에게 인사하며 웃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참사 현장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충북도청 측은 경무 끝에 무의식 중에 나온 표정이었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상황실에 있어야 할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갔다며 총리실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당시 대구는 큰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송읍 지하차도 근처에서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근처 논에서 발견됐는데 소방은 지하차도에서 쓸려 나온 걸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숨진 게 맞다면 이번 사고 14명째 사망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난립니다. 특히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선 불과 45분 만에 비가 180mm나 쏟아지면서 아기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물 빠진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고 무너진 가드레일 옆으로 흙탕물이 계곡처럼 흐릅니다. 주말 사이 미국 북동부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The roads, the catch basins, everything are totally saturated.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불과 45분 만에 18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져 차량 1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9개월 된 아기와 2살짜리 어린아이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친척집을 찾았다 변을 당한 건데 어머니는 숨졌고 나머지 가족들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Also, the 2 children that we are looking for to bring home, we are continuing all efforts to find them. We cannot even begin and imagine what the family's going through with 2 beautiful children gone.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인도에선 또다시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홍수로 지금까지 6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아삼주에서만 이재민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의 우기는 보통 3개월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는 더 불어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홍콩에선 태풍이 지나가면서 사실상 도시가 멈춰 섰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홍콩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갑자기 들어닥칠지 모를 비에 대비해 건물엔 물막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물 앞 조형물은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끈까지 묶어 지지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바람에 도로 옆 나무가 부러져 그대로 차량을 덮치면서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호 태풍 탈림은 홍콩 남쪽 해상을 통과해 오늘 밤 중국 남부 하이난을 지날 예정입니다. 초속 18m의 강풍으로 중국과 홍콩 당국이 일대 태풍 경보를 발령했고 항공편도 잇따라 취소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중국 저장성에선 1시간 만에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순식간에 내린 비에 도로는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차량들이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폭우 경보가 내렸던 충칭 등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 같은 폭우 피해로 중국 역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물에 잠긴 우리 문화재들을 담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들이 매년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부서지는데 이번에도 40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현장 가봤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충남 공주의 공산성입니다.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 비가 계속 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금강이 넘쳤습니다. 호수처럼 변해서 지붕만 겨우 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엔 이렇게 누각도 있고 연못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계단만 둥둥 떠다닙니다. 사람들이 오가던 길도 잠겼습니다. 금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물이 덜 들어왔지만 그래도 피해가 컸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흙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곳에 있던 비석을 덮쳤습니다. 현장에는 나무 뿌리가 뒹굴고 있고 비석은 두 동강이 나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집 대문이 통째로 부서졌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400년 역사의 매원마을입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흙과 돌로 지어져 비가 많이 내리면 위험합니다. 빗물이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흙이니까는 이 약해져가지고 무너지거든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거 우야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 펼쳐진 천연기념물 칡백나무 숲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8천여 그루가 심어진 곳입니다. 지금 제 옆을 보시면 제 키만한 돌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장마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약 100톤 정도 되는 돌이 떨어진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타리가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천연 보호림, 식물 군락지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어떤 망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못하고 그냥 육안으로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전남 순천 서남사도 기왓장이 떨어지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취재진이 돌아보니 곳곳에서 또 다른 위험 징후가 보였습니다. 네, 이쪽은 예전부터 조금 이렇게 좀 허물어질 기미가 보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수십 년 됐죠. 이번 장마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모두 40곳입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문화재 피해가 큽니다. 긴급 복구 비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 돼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한은 바로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문화재청은 보호 조치를 하면 문화재 원래 모습을 훼손할 수 있어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보존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방 없이 무너진 걸 다시 새로 세운다고 수백 년의 역사가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반도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태극기 대신 사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한반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남북 회담 성과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자학사관으로 태극기를 버리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내세웠다면서 한반도기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기는 그보다 훨씬 앞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기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처음 사용된 것도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부터입니다. 이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거나 공동 응원단을 꾸릴 때 등장하며 남북 간 긴장도를 낮추고 화합의 상징물로 자리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성을 확인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그런 역사적인 깃발인 건데 그거를 무슨 뭐 특정한 이데올로기처럼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다름 아닌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수십 년간 이어진 남북 합의를 부정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인 영아 살해죄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일반 살인죄처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 2명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던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경찰은 지난달 가해자인 친모 A씨를 구속할 당시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면 최대의 사형과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아 살해죄를 적용하면 최고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처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아 유기죄 역시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영아 살해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 유기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통행이 한때 완전 차단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규모 폭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새벽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은 이날 새벽 크림 대교를 겨냥한 2번의 공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폭발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Это все дело рук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А мы все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и сохраня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и собранность тем, чтобы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повторению подобных трагедий.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수중 드론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크림대교는 2014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건설을 지시해 푸틴의 자존심으로도 불립니다. 작년 10월에도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한때 통행이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완전히 복구됐는데 당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복구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인천에서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칼에 찔린 3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수차례 찾아오고 스토킹을 하던 남성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는데 나흘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이곳에서 딸이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출근하려 집을 나서자 새벽부터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6시 다 돼서 소리가 뭐 좀 잠깐 들어 경찰들이 막더라고 나를 저쪽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피는 나와. 칼에 찔린 3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 양손을 다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가해 남성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지난달 숨진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전화나 이메일은 물론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숨진 여성은 남성이 나타나지 않자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고 나흘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까진 아직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현재 범인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최소 징역 10년의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유영 작가는 15년간 받은 돈이 1,200만 원뿐이었다며 소송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조사한 결과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었다며 수익을 제대로 다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기영이와 기철이 형제의 이야기로 큰 사랑을 받은 만화 검정 고무신. 하지만 그림 작가가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면서 출판사와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부분의 그 캐릭터 수입에 대한 비용들을 모두 그쪽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항의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작가가 사망한 뒤 논란은 더 크게 번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계약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정부는 원작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든 권리를 넘긴 계약이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고 그동안의 수익과 추가로 발생할 수익도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출판사가 시정명령을 어겨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다만 고 이우영 작가의 아내가 이어받은 저작권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오는 이런 어떤 결과 내용들이 그 소송에서 좀 뭐 이를테면 유의미한 증거로 제출되고 활용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요.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면서도 만화계 전체의 권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검토해 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쏟아지는 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을 잃거나 다치고 강물에 떠밀리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D이슈에서 준비한 영상 보시죠. 비가 좀 오고 그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달이 학교에 들어와서 돌아다닌다. 구조대가 와서 구출을 좀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지들끼리 이제 살려고 했는가 높은 지대 찾아 올라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소를 이틀을 굶겨가지고 이제 사료를 주고.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 사령탑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손흥민과는 참 묘한 인연입니다. 8년 전 아시안컵에서 호주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당시 결승에서 우리 대표팀을 꺾어 손흥민을 눈물짓게 만든 인물입니다. 다시 만난 소감을 묻자 손흥민은 이렇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No, I mean it's been fantastic. Obviously, we met first time in 2015. Obviously, we lost against Australia, so it was yeah, it wasn't the best idea. 첫 장도, 그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메시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지역신문을 메시가 점령했는데요. 괜한 호들갑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메시의 입단식을 보기 위해서 18,000명이 몰렸습니다. 리그 최하위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위권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팬들 기대가 큰데요. 이번 주말 데뷔전을 앞둔 메시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Espectacular desde que llegamos. Tengo muchas ganas de empezar a entrenar, de empezar a competir. Vengo con la gana que 오늘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졌습니다. 레이더만 보시면 현재는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청과 남부, 제주는 호우경보가, 강원 남부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 남부도 내일 새벽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닷새간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580mm, 전북 익산은 5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앞으로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이상까지도 예상되고요. 제주 산지는 5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400mm를 넘어서겠습니다. 내일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30에서 60mm, 많게는 80mm까지도 쏟아질 수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우 속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제주와 남해안은 순간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 광주, 대구 2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6도, 대구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다가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내일 밤 비가 그치겠고요. 주말에 전국적으로 다시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사이 비가 많이 예보된 곳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